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그 교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사판을 갖고 계신 분은 계속 보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그 추록을 좀 제 카페는 그 다음에 제 이름 치면 제 카페가 바로 나오니까 제 카페에 가서 바로 그냥 가입도 바로 되니까요. 카페 가셔가지고 추록을 받으셔서 반영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제가 얼핏 들었는데 복사집에 이미 신림동 복사집에 추록이 돌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걸 추록을 반영하시던지 하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오판으로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아마 추록이 한 100페이지가 한 150페이지 꽤 되니까 뭐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판을 보시면 좋겠고, 사판을 보신 게 있으시면 추록을 꼭 반영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스피드하고 좀 집중력 있게 나갈 거라서 여러분들이 수업 때 좀 많이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뭐 다른 책 뭐 볼 거 없고 이 책에 보시면은 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사례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판례도 다 있고 다 있으니까 책 하나에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법전을 뭐 당연히 갖고 오시겠지만 제가 수시로 법전을 찾아보고 들춰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외우고 할 테니까요. 법전은 꼭 갖고 오셔서 법전 중심으로 행정법을 공부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이제 행정법을 수업할 때 행정법만 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 얘기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헌법 얘기도 많이 할 거고, 특히 이제 헌법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니까 헌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 얘기도 많이 할 거고 해서 관련 법조문들을 많이 찾아보게 될 거니까 꼭 법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프린터 하나 받으셨죠? 용어 정리는 필요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찾아볼 테니까 보시고 갖고 다니시고, 한 장짜리 취소 소송의 구조라는 프린터가 하나 있으실 텐데, 우리 행정법이 이제 행정실체법하고 행정소송법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체법에 관한 얘기를 검토해가지고 소송법에서 반영해가지고 검토하게 되는데, 결국 행정법은 결국 소송법이죠.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결국 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의 꽃이 취소송이니까 취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계속 행정법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거기 한 장짜리 취소송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기 때문에 소재기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소송요건이라는 것을 상당히 엄격하게 검토를 하죠. 거기에 1번에, 그래서 먼저 노마제 1번에 법원은 소송요건 심리를 먼저 하게 되죠. 다른 말로 소재기 적법성이라고도 말을 하죠. 소재기 적법성 또는 소송요건의 심리. 자,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소송요건이라는 것이 이런 걸 말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본안 심리를 하기 위해서 갖출 요건을 말하고, 이런 소송 요건이 충족된 소송을 우리가 적법한 소송. 그래서 소재기가 적법하냐라고 물어보면 소송 요건만 풀어보는 거죠. 만약에 출제자가 갑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재기가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소송 요건만 딱 쓰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송 요건이 충족된 소송을 우리가 적법한 소송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 이제 본안 심리로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소송 요건이 결여되면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하죠. 부적법 각하 판결. 참고로 각하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죠.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죠.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각하 판결은. 물론 이제 각하 판결도 소송 요건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각하 판결은 실체 판결을 하는 실체에 관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자, 계속 이어서, 그래서 다만 이제 보실 것이, 다만 소송 요건의 심사는 본안 심리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심리 중에서도, 본안 중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죠? 소송 요건에 관한 심사는 보통 우리가 본안 심리 전에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소송 요건이 충족됐다 해서 본안 심리가 계속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중간에 만약에 어떤 사정이 발생해서, 예를 들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 그러면은 그 처분을 취소할 이익이 없어서 각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송 요건 심리 중에도 각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소송 요건 심사는 본안 심리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본안 심리 중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에 소송 요건이 결여되면 법원은 이제 이때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은 아주 제가 볼 땐 중요해요. 다음 문단. 그 다음 문단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그냥 허투루 보지 마세요. 굉장히 우리 16회 동안 해야 될 그 방향을 결정해주는 프린트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거기 다음 문단에 보면
소재기의 적법성은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소재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소장을, 즉 변호사가 또는 원고가 소장을 쓸 때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를 내가 갖추었다, 소장을 갖추었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장에다가 이거 기재할 필요가 없죠. 원래 정식 소장은 이런 거 기재하지 않죠. 기재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소재기 적법성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므로 원고가 소재기가 원고가 소재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할 필요는 전혀 없다. 소장에 기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거를 기입할 필요가 없죠. 다만 계속 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소재기가 부적법하다. 예를 들면 원고 적격이 없다. 또는 제소기간을 도과했다. 이런 식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재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면 그때에 가서 이제 원고는 자신의 소재기가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증명 못하면 자기가 각하 판결 받으니까 이때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뒷부분에 가면 소송 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소송 요건이라는 것은 원래 법원의 직권 조사 항이므로 사실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가 없죠. 주장 책임의 영역이 아니에요. 원래는 주장 책임의 영역이 아닌데 다만 피고가 본안전을 항변을 하면 그때 이제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장 책임의 영역은 아니지만 증명 책임의 영역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소송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체크해 두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두 가지 소송을 비교하면서 항상 공부해야 돼요. 민사소송과 그다음에 헌법소송.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행정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항상 수업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항상 우리가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계속 가서 이어서 이제 소송 요건으로는 대상 적격부터 해서 쭉 언급이 된다. 한번 법조문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 19조. 자, 가능하면 법조문을 꼭 가져오세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흔적이 남지가 않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법조문을 꼭 가지고 오시고, 아니면은 무거우시면은 그냥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헌법, 행정절차법 이 정도는 항상 우리가 보게 될 테니까 그런 거라도 출력해가지고 들고 다니시면 좋을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9조를 보면은 취소 소송의 대상,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 일단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처분 등. 붙어 있지만 사실은 떨어뜨려 읽어야 되죠. 처분 등이죠. 우리가 읽을 때는 처분 등하고 떨어뜨려 읽어야죠.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처분 등의 정의가 이제 앞에 돌아가면 우리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있죠. 2조 1항 1호에. 그래서 2조로 한번 가봅시다. 2조 1항 1호에 처분 등은 두 가지죠. 처분하고 재결. 근데 여러분이 혼동하지 마실 것은 재결도 처분이에요. 넓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분 등에서 처분 등 그러면은 사실 처분하고 이렇게 재결로 구분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재결도 처분의 일종이에요. 처분의 일종이에요.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것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케이스 문제를 쓴다거나 뭔가 할 때는 이제 원처분, 재결 이렇게 구분해서 쓰죠. 원처분, 재결 이렇게 구분해서 쓴 거고, 사실 넓게 보면 재결도 처분의 일종이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읽어봅시다. 2조 1항 1호 처분 등이라 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자, 이거 우리 많이 보는 편이죠.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재판소 68조 1항에 뭐가 있어요? 권리구정법소원 있죠. 뭐라 되어 있어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그죠?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죠. 물론 뭘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제외할 수 있잖아요. 다만 그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중에서 무슨 공권력 행사? 행정청이 행하는. 그죠? 제한되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중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 그리고 더 좁혀가지고 그런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뭐 해야 돼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 구체성을 획득해야 돼요. 구체성. 이때 구체성이라는 것은 다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다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는다. 다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랑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헌법재판소 68조랑의 권리구정법소는 공권적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영역인데 다만 이제 법원의 재판은 제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이 항고소송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은 이런 공권적 행사 또는 불행사 중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뭐야 돼? 구체적 사실이나 법집행행위가 된다. 구체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행정 처분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처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처분의 개념은 결국 어디에 포함되죠? 공권적 행사 불행사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사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라는 것보다 이 행정 처분이 훨씬 더 좁은 개념이잖아요. 원래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마치 행정처분에 해당하면은 헌법소원도 같이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단서에 가면은 다만 법원의 재판은 죄송합니다. 단서에 가면은 다른 구제수단 다 거쳐온 다음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다른 구제수단은 공권적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이니까 결국 이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을 말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행정처분에 해당할 때는 항고소송, 나머지 공권력 행사 불행사는 헌법소원 이렇게 가는 거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책에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뭐 잠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행정소송, 특히 이제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등이라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그리고 뭐라 돼 있죠? 거부가 아니고 그거부, 그자 거부, 그거부죠. 그거부. 자, 다시 한번 하나씩 또 분석해 봅시다. 지금 처분이라는 놈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뒤에 그냥 거부가 아니고 그거부죠. 그자가 붙어 있죠. 그자. 이 그는 앞에 걸 다 받아오는 거죠. 결국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거부죠. 행사에 대한 거부, 그거부. 그래서 결국 우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어떤 행위가 거부 행위가 취소소송 대상되려면 결국 처분을 거부해야 거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 행사 부분 하나 있고 그 거부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즉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작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처분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네요. 첫 번째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이거 다 쓰지 맙시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여기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죠. 그 거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작용이죠. 이렇게 지금 크게 세 가지로 공권 행사에 준하는 작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셋 중 하나에 포함되면 처분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정리하기를 우리가 이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집행에서 공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거부 더 나가서 이 공권 행사 준하는 작용까지 이제 우리 입법자가 지금 처분의 개념에 집어넣음으로써 특히 여기가 포인트네요. 여기가 이 공권 행사에 준하는 작용 여기를 우리 입법자가 설명해 놓음으로써 결국 취소 소송의 대상을 상당히 넓힐 수 있는 여지를 이미 마련해 두고 있죠. 일단 이렇게 조문을 구분해 놓고 봐두십시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밖에 이어주는 행정작용까지가 처분이고 그 밖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행정심판을 거쳐서 그 결과물로 재결도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선언하고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12조를 가볼까요? 12조. 12조는 원고적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행정소송법 조문을 보면은 당사자 능력에 관한 조문은 없어요. 그냥 당사자 적격으로서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만 있는데 여러분 민사소송을 뭐 공부하셨을 테니까 간단하게라도 하셨을 테니까 원래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당사자 능력이 먼저 검토가 되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당사자 적격을 논하는 게 이게 순서죠. 그렇죠? 일단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소송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돼야 되고 그런 애들이 중에서 이제 적격이 있는 자리를 뽑아내는 거죠. 원래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자
우리 12조를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그런 순서를 우리가 본다면 취소 소송은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먼저 그 자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야죠. 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눈에 띌 단어는 자가 눈에 띄어야죠.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 눈에 띌 게 아니고 먼저 그 자가 먼저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역시 취소 소송도 뭐예요? 당사자 능력이 있는, 즉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즉 사람, 법인이든 자연이든 간에, 그래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이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단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죠. 당사자 능력을 갖고 그런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누구? 그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 좁히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고 적격에 관한 조문은 이런 거죠. 당사자 능력이 이렇게 있다면,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를 이렇게 좁히는 개념이죠. 이렇게. 그죠? 좁게. 좁히는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일단 그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원고 적격,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일단 원고 적격을 검토하기 전에 당사자 능력을 먼저 봐야 돼요. 항상 그 기본적인 그런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 있는 자들 중에서 그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로 이제 한정시킨다. 그래서 이 12조는 한정, 개념 자체가 한정적 조문이다. 한정시키는 개념. 그래서 이 원고 적격 12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한정시키는 개념이구나. 한정, 좁히는 개념이구나. 좁게 만드는 개념이구나. 좁게.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래서 취소 소송은 그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법률상 이익이 무엇이냐? 논란이 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중에 계속 우리가 언급하도록 하십시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 원고 적격 얘기고요. 그 다음에 13조가 이제 또 하나의 당사자적으로 피고 적격이죠. 피고. 우리가 소송의 당사자가 원고 피고고,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적격이 필요한데, 자, 피고 적격을 한번 읽어보시면 13조랑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 행정청이 문제죠. 행정청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애죠. 원래. 행정청은 행정기관의 일종으로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니죠. 그냥 기관이죠. 기관. 행정기관의 하나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있으면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관은 사실 독립된 인격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은 행정기관의 일종으로서 독립된 인격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소송법이 이 행정청에게 피고 적격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 규정이죠. 창설적 규정이죠. 그래서 자, 피고 적격은 뭐예요? 당사자 능력도 없는 행정청에게 피고 적격을 따로 부여하는 이 13조는 무슨 정리는 창설적 형태의 조문이라는 얘기죠. 특별 규정이라는 얘기, 특별 규정. 이게 특징이죠. 다른 것과의 가장 큰 특징이죠. 13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법 취지가 뭐냐? 결국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보통 처분이라는 것이 이 피고 행정청의 명의로 이루어지니까 그 명의자인 피고 행정청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삼아라. 그런 취지에서 즉 원고의 소송 제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조문이죠. 항상 이 법 취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을 논할 때는 누구의 관점에서? 원고의 관점에서. 원고의 관점에서 자기 상대방으로 인식되는 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13조는 아주 특별한 규정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13조, 12조 잘 비교해서 봐주시고, 그래서 12조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즉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적격이 있는 자로 좁히는 개념이라면 13조는 오히려 당사자 능력도 없는 행정기관, 즉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에게 당사자 적격으로서 피고 적격을 인정하는 창설적 규정이다.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취지를 잘 고려하셔서 그것이 이제 다른 특히 민사소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보십시다. 그 다음에 12조 2문을 올라가 볼까요? 12조 2문. 12조 두 번째 문장.
자, 12조는 분명히 타이틀이 원고적격이죠. 원고적격. 그런데 12조 2문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12조 2문을 읽어봅시다. 처분의 효과가 기관의 경우가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에서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는 또한 같다. 자,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소멸된 뒤에 도란 표현이죠. 도. 소멸된 뒤에 도. 그 말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원래 취소 소송이라는 것이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기, 판결로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면 원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건데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효과가 여차저차해서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이익이 법률상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조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조문을 우리가 보통 협의의 소이익에 관한 조문이다라고 보통 말하죠. 협의의 소이익 또는 권리부의 필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판결로 취소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처분이 취소가 이미 되었더라 또는 그 처분이 소멸되었으면 취소할 여지가 없으니까 사실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죠. 소송을 각하해야 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이 법률상이라면, 자, 포인트가 뭐예요?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데 이익이 뭘 때? 법률상 이익일 때. 그때는 소송을 제기할 길을 열어두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12조 2문을 우리가 보통 협의의 소해이익 또는 권리부의 필요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일단 그 정도만 보십시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껴있죠? 원고적격이라는 조문에 껴있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자, 개정하자 이런 내용들이 항상 나와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로 갈까요? 구조로 가볼까요? 구조. 앞에 구조. 재판관할. 자, 1항 취소송의 제1심 관할 부분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그장이 피고일 때는 대법원 소재 행정법원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행정법원이 별도로 서울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서울 이외 나머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토록 하게 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볼게요. 그래서 지금 방금까지 보신 원고적격, 그 다음에 피고적격,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관할법원,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소소송이든 뒤에서 볼 무효확인 소송이든 또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든 간에 항상 기본적으로 검토될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십시다. 20조로 볼까요? 20조. 18조로 먼저 볼까요? 18조. 우리가 행정소송을 이용하기 전에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죠.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자, 18조 1항을 보십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하죠. 임의적. 그래서 이게 원칙이죠. 원칙으로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하죠. 전치주의.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군대를 한번 갔다 오셨는데 갑자기 집에 입대영장이 또 날라왔다. 또 들어오라고 지금 날라왔다. 그러면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행정심판 한번 넣어볼까? 행정심판 넣은 다음에 결과 보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그냥 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가능하면 군대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아마 얘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제가 트라우마가 많아서. 자,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일단 이게 원칙이고요. 다 18조랑 단서를 보십시다. 다만 다른 법률 동그라미 해놓고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거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이때는 반드시 거쳐와야죠. 이때는 행정심판을 먼저 갔다 오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되는 거죠. 이때가 우리가 예외로서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하죠.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하고 이때는 이제 행정심판을 갔다 와야죠.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다른 법률이 뭐냐? 다른 법률 몇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십시다. 거기 다른 법률
다른 법률. 지금은 간단하게 한 3가지만 기억할게요. 나중에 더 확장하고. 지금은 다른 법률에 이제 3가지만. 일단, 공무원법. 법이죠. 뭐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교육공무원이든, 하여튼 공무원법. 그래서 공무원이 뭐 각종 징계, 뭐 그 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 당하면 먼저 소청심사라는 걸 갔다 와야죠. 그래서 공무원법에 따르면 이제 소청심사라는 게 이제 행정심판의 일종이에요. 소청심사. 그 다음에 2번째. 자, 국세기본법. 세금, 국세기본법 세금 맞았을 때 우리가 심사청구라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둘 중 하나는 거쳐와야죠. 요즘은 심판청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심사청구보다는. 심사청구는 이제 국세청장에게 하는 거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하는 건데 조세심판원은 이제 세종시에 들어가 있죠. 요즘은 심판청구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실제로 뭐 법조인들 많이 들어가서 거기 조세심판원에서 많이 일 많이 하더라고요. 제 후배도 2명인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일로 가요. 심판청구를 많이 해요. 거의 심판청구로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사례. 우리가 운전면허 취소라든가 면허 정지 당했을 때 이때 행정심판을 먼저 반드시 거쳐오도록 하고 있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 행정 사건 중에 가장 많은 게 도로교통법 사건이니까. 그래서 법원의 어떤 사무의 그 뭐랄까 과다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행정심판 단계에서 많이 떨궈주려고 반드시 거쳐오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다른 경우보다 이건 뭐냐 여담인데 다른 경우보다 이 도로교통법상 이제 행정심판 여기가 인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행정심판보다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혹시 뭐 공부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행정심판이 보통 한 10%대 인용률이면 여기는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행정심판은 한 20%대 이스가 넘어가요. 인용률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도 제가 그 판단컨대는 이제 우리 행정법원의 어떤 분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많이 덜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전심 절차를 거쳐 와야지만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죠. 자, 일단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그 다음에 20조 가보죠. 20조. 행정소송법제 20조. 제소기간. 아주 특징적인 조문이죠. 또 하나. 1항.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일단 안날 90일. 안날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단서를 보면 다만 돼 있죠. 이 단서가 중요해요. 다만. 자, 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 거기서 체크할 것은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라는 표현이죠. 앞에 건 다 필요 없고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행정심판을 거쳐왔을 때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안날 90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만 더요. 그래서 이거는 2가지 잘 구분해서 보세요.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갔다 왔다. 뭐 임의적이든 필수적이든 상관없어요. 이유 여러 불문하고 어쨌든 행정심판을 갔다 왔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안 갔다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된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처분은 언제 할까요? 언제 알게 될까요? 처분을 받아야 알겠죠, 보통. 그죠? 공고를 보든지 송달을 받아야 알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자,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자, 이때 영장이 이때 영장 하지 말까? 이걸 합시다. 그래도 이게 왜냐면 음주운전 하려고 했더니 그 전심 절차라서 뭐 행정심판 갔다 오고 청구 그게 결과가 나야 되니까 이걸로 합시다. 자, 이제 집에 가만히 있는데 군대 갔다 왔단 말이죠. 이 나이에 또 입대 영장이 날라와요. 만약에 그러면 자, 이때 영장이 이제 날라오고 입대 영장이라고 써 있나요? 하여튼 뭐 입대 영장을 합시다. 이름 기억도 안 나요. 자, 날짜가 만약에 뭐 3월 1일로 찍힐 때 해볼게요. 3월 1일. 3월 1일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받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은 날이?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도장, 그러니까 등기로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등기에다가 제가 이제 영수했다고 사인한 날, 이게 이제 3월 5일이다. 라고 해봅시다. 3월 5일. 자, 그러면은 요 입대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입대 처분 취소 소송을 쓴단 말이죠. 소장을 제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입대 처분 취소의 소를 쓴다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변무청장의 3월 1일자 입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합니다. 이렇게 쓰겠죠. 소장이 이렇게 쓰죠. 소장에 쓸 때는 이 처분장에 적혀 있는 날짜를 적는 거예요. 날짜. 그래서 3월 1일자 입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제소 기간을 계산할 때는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 이걸로. 이게 제소 기간의 계산점이 된단 말이에요. 계산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두 가지 보통 구분해서 출제하는 분들이 낸단 말이죠. 문제를. 그래서 예를 들면 입대 처분이 날라왔는데 3월 1일자 입대 처분이고 이게 3월 5일 날 송달되었다. 이렇게 날짜가 두 개가 튀어나와요. 보통 문제를 풀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제소 기간을 뗄 때는 뭐예요? 앞에 거는 버리고 뒤에 걸 따져야죠. 그죠? 제소 기간을 따질 때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소장에 쓸 때는 앞에 거 요걸 땡겨 쓰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어떤 것은 다 틀린 얘기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실무상 관련한 말이죠. 자, 그래서 날짜가 우리가 사례 문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날짜가 두 가지로 찍혀 있을 때 뒤에 날짜 이렇게 송달됐나 이게 우리가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제소 기간 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케이스 문제 풀 때라든가 항상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해 보시고 요즘은 이렇게 제소 기간에 관한 문제를 상당히 내기 좋아하죠. 출제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상식이니까 제가 또 뒤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잘 알아두세요.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20조 1항 두 가지 구분해서 안날 90일 그 다음에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 90일 두 가지를 구분해서 행정심판 거쳐왔을 때는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 3월 만약에 재결서 정보에 찍혀있는 날짜가 재결한 날짜가 3월 1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송달된 날이 3월 5일이면 그때부터 5일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안날 90일이다 라는 얘기. 20조 2항은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급한 건 아니에요. 20조 2항은 나중에 보충적으로 쓰는 거니까 나중에 보셔도 되겠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죠. 자, 다시 한번 훑어보면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해이익, 피고적격, 관할법원, 제소기간, 전심 절차까지가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소재기 적법성 단계에서 검토를 해줘야 될 것들입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소재기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내용이 이제 원고의 주장의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보죠. 원고의 주장의 이유 유무. 그죠? 원고는 뭘 주장하죠? 해당 처분이 위법해서 이걸 취소해 주세요. 이걸 주장하니까 이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거죠. 원고의 주장의 이유 유무 또는 본안 심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통 출제할 때는 이렇게 묻죠.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가? 원고의 이러이러한 주장이 이유가 있는가? 또는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제 본안 심리 부분을 쓰라는 얘기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소재기 적법했을 때 이제 소송권을 충족하고 있을 때 법원은 본안 심리에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먼저 개정 처분의 위법 여부. 그 처분이 위법하냐? 법 질서 전체의 관점에 비춰봤을 때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따져 봐달라는 얘기죠. 위법 여부를 심리하게 되고 위법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위법성이 인정되었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할 것이냐. 취소 여부 동그라미. 그래서 위법 여부하고 취소 여부 이 두 가지를 본안 심리에서 하는 거죠. 위법 여부, 취소 여부. 자, 그러면 자 첫째 주목해야 될 점 두 가지만 설명합시다. 첫째, 그 처분에 효력이 있느냐 없냐. 효력 유무는 심리하는 거 아니죠. 그죠? 무효냐 유효냐 심리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어떤 잘못된 사람이 항상 그런 습관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몇몇 사람이 교과서에 그런 얘기를 가끔 쓰고 그다음 사례집에 그런 걸 써가지고 여러분 혼동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효력 유무를 심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봐서요. 이건 효력 유무를 심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취소 소송 소송물의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케이스 문제를 푼다라든가 뭔가 할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습관대로 그냥 해당 처분이 무효냐 유효냐 이거 검토하는, 즉 취소 사유냐 당연무효냐 검토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습관은 빨리 버리세요. 혹시 그렇게 배운 적이 있었으면 빨리 버리세요. 네. 절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효력 유무는 나중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만 검토하는 거고 취소 소송 당에서는 전혀 검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효력 유무는 심리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쓰던 간에 무엇을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효력 유무에 관한 얘기는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묻지 않는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위법 여부 심리하고 위법성이 인정됐을 때 그 다음에 취소 여부를 심리하는데 문제는 이 취소 여부 심리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다시 한 번만요. 자,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위법성이 인정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취소 여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위법 여부를 심리해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취소 여부를 간단 말이죠. 만약 위법성이 인정 안 되면 바로 기각하는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위법 여부고 취소 여부 둘 관계에서 우리 판례는 위법 여부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위법성만 인정되면 그냥 인용한단 말이죠. 즉 무슨 말이죠? 사성 판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네. 그래서 이때 뒤에서 보겠지만 28조에 언급되는 사정 판결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례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위법성이 인정되면 바로 그냥 인용이죠. 네. 자, 정리합시다. 일단 본안 심리는 원칙적으로 위법 여부 심리하고 위법성 인정되면 취소 여부 심리하는 이게 원칙이죠. 이게 대원칙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 유무, 무효냐 유효냐는 심리하는 게 아니다. 절대. 그러고는 특별히 묻지 않는 한 또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무효 확인을 거는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위법 여부하고 취소 여부만 심리하는데 주로 우리 판례는 위법 여부만 인정되면 위법성만 인정되면 인용하더라. 위법성만 인정되면 그냥 바로 그냥 인용하는 걸로 끝을 내더라라고 생각하시자고요. 네, 그래서 취소 여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심리를 하지 않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냥 바로 취소해버려요. 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보십시다. 거기 개설의 세 번째 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법 여부 심리하며 위법성이 인정될 때는 취소 여부 심리한다.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판결하죠. 네, 각하 판결하고 혼동하면 안 되죠. 기각 판결부터는 기판이 발생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처분이 위법성이 인정 안 될 때는 법원은 기각 판결, 처분이 적부하다는 취지의 기각 판결을 하고 위법성이 인정될 때는 그때는 취소 판결을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기각하는 사정 판결을 하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여기 이제 판결의 종류가 같이 결부되어 있으니까 좀 이따 또 보시고. 자, 그러면 위법성을 뭘 심사하느냐? 거기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 있는데 이건 순서는 필요 없죠. 무차별이에요. 자, 먼저 주체부터 보십시다. 정당한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가 처분한 것이 된다. 만약에 뭐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발급한다 이런 거는 권한에 하자가 있는 거겠죠. 무관한 자의 처분은 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하자 보십시다. 절차위법, 절차라는 것은 처분하기 전 단계 얘기죠. 처분하기 전 단계. 만약에 여러분이 음주 단속에 걸려서 만약에 지금 단속 걸렸다 그러면 바로 면허 취소 날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사전 통지도 하고 청문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처분의 전 단계의 절차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사전 통지라고 그러죠. 아니, 우리가 절차라고 그러죠. 절차. 자, 보십시다.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한 절차가 요구될 때 그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 이거 우리 법조문 한번 열어봅시다. 행정절차법 21조, 22조. 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절차법 21조, 22조, 23조, 24조는 외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자, 21조부터 보십시다. 행정절차법에서 네 가지 조문만 하나씩 기억하면 되죠. 21, 22, 23, 24. 먼저 21조. 처분의 사전통지. 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다음 각고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사전통지라 부르죠. 절차법 21조. 자, 핵심이 뭔가 보세요. 그 중에서 핵심이 거기 4호를 보면은 의견 제출할 수 있다는 뜻. 5호가 의견 제출 기관. 결국 의견 제출을 위해서 사전통지를 하는 거죠. 그 의견 제출이 22조에 있단 말이죠. 22조의 의견 제출을 위해서 21조에 미리 사전통지를 하는 거예요. 자, 사전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의 기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거죠. 자, 그런데 21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거기 다른 게 아니라 거기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자, 여기에 일단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여기에 거부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의 얘기죠. 판례. 우리 판례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거부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결론적으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죠. 정리만 합시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거부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2조로 가볼까요? 22조에 가면 의견 제출과 관련된 의견 청취 세 가지 도가 있죠. 22조 1항의 청문. 그 다음에 2항의 공청회. 3항의 간이 청문이라고 부르는 의견 제출. 자, 22조 1항에 청문이 있고 2항 공청회 체크하시고 3항 가시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을 하는데 1항 또는 2항의 경우에 즉 청문이라든가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를 주어야 한다. 22조. 이렇게 세 가지가 의견 청취 제도죠. 청문, 공청회, 그 다음에 의견 제출. 특히 거기 22조 1항과 3항의 관계를 잘 봐주세요. 우리가 22조 거기 1항 22조 1항을 우리가 보통 정식 청문이라 부르죠. 특별한 수익 없이 청문이라고 부르는 게 22조 1항이고 그 다음에 22조 3항의 의견 제출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불러요. 간이 청문제도. 그래가지고 22조가 결국 청문제도였죠. 청문제도. 정식으로 들어보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의견 제출기를 보장해 주든지. 그래서 22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 번만 더 봅시다. 그러면 자, 22조 1항이 청문이죠. 청문은 언제나 볼까요? 1호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라고 하는 경우. 2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전한 처분에 있어서 무조건 청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예를 들면 입대 처분을 한다든가 운전면허 취소를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관련 법에서 이렇게 청문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청문을 못 할 수도 있죠. 그걸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22조 3항의 간이 청문제도죠. 그래서 정식 청문의 보완제가 간이 청문인 의견 제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2조 3항에 이렇게 돼 있죠. 의무를 가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의견 제출기를 주어야 된다. 그렇다면 앞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자, 사전 통지의 대상이 거부 처분이 포함되지 않죠. 그렇다면 거부 처분의 경우는 의견 제출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청문도 면제되겠죠. 다시 한번. 자, 거부 처분의 경우는 결국 사전 통지 대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청문, 정식이든 간이든 청문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거부 처분의 경우는 그냥 바로 어떤 사전 절차 없이 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바로.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부분은 계속 몇 번씩 반복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듣고 또 알아두세요. 그래서 21조, 22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일단 처분의 절차와 관련된 경우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는데 거부를 하기 전에 사전 통지가 없었어요. 청문도 없었어요. 이거는 절차상의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자, 그러나 제가 운전면허 취소를 받았는데 받기 전에 사전 통지가 없었어요. 청문이 없었어요. 이때는 절차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절차 위법 관련된 대표적인 조문들이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나번에 절차 위법에 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형식 위법은 23조, 24조 다 또 봅시다. 23조, 24조. 23조의 이유 제시는 이제 보통 절차상의 하자로 봐도 되고 형식 하자로 봐도 되는데, 어차피 넓은 의미의 형식 하자가 주체 절차 형식 하자니까 뭐 사실 어디로 놓던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 23조의 이유 제시를 보십시다. 자, 중요한 키워드는 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사항을 해당하는 걸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1호 신청한 내용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소위 인용 처분이죠. 2호 단순 반복적 처분, 경미한 처분. 3호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다시 말하면 거부 처분은 어때요? 여기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거부 처분은 반드시 이유 제시를 해야 돼요. 거부 처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정리하면 만약에 거부 처분이다. 21조 사전통지 면제, 22조 의견 청취는 면제되지만 23조 이유 제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항상 시험에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3조에는 처분의 종류는 가리지 않아요. 다만 그 23조랑 각 항목에 가면 이런 1호, 2호, 3호에 해당할 때만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때만. 자, 하나 기억할 수 있죠? 정리되죠? 우리가 거부 처분이다. 뭔가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건축허가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영업허가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때는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22조 청문 필요 없고, 다만 왜 면허 취소하는지, 왜 이유를 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지, 왜 또는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시해 줘야죠. 23조에 따라서 이유 제시. 자, 그 다음에 24조 가봅시다.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죠. 처분할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라. 이런 것들이 형식 요건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이런 것들이 흠결되면 역시 절차상의 하자가 형식 하자가 있어가지고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이제 프린트 앞 페이지까지 얘기고요. 넘어가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위법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 위법. 여기가 이제 가장 포인트죠. 내용 위법. 특히 우리 교과서 앞부분에 가면 이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차원에서 법률 유보 원칙과 특히 법률 우위 원칙을 공부하는데, 이 법률 우위 원칙 안에 이제 특별히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데 여기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순서는 앞에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소송법에서 검토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에 따라서 처분은 법의 내용에 적합해야 된다. 즉 법률 우위 원칙에 따라서 헌법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법규범, 이 법규범에 이제 우리가 빠르면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여기에 포함되죠. 행정법이란 단일한 법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작용은 워낙 재량의 영역이 넓어요. 워낙 행정처에게 어떤 옵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량의 영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발전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검토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 앞에서 공부하게 됐지만 실제로는 사례는 여기서 검토하고 실제 사건은 여기서 검토한다고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모든 관련된 법규범, 실정법뿐만 아니고 헌법뿐만 아니고 저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여기서 같이 포함해서 그런 행정법 일반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밖에 침입적 작용일 때는 법률 유보 원칙 여부, 위반 여부도 검토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본안 심리를 다 마치면 이제 판결로 가네요. 자, 판결로 가봅시다. 노마스 3번의 판결. 일단 각하 판결. 앞서 본 것처럼 소수노건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 각하 판결을 하게 되고, 그때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기각 판결부터 이제 본안 판결이라고 그러죠. 본안을 거쳤을 때 기각 판결. 자, 먼저 보시면 보통의 기각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즉 처분이 적법하다 해가지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기각 판결이고, 사정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 판결로서 특수한 형태의 기각 판결인 사정 판결이 28조에 있고, 이런 28조는 우리 행정소송법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제도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용 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 해서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하는 건데, 전부 취소하면 그냥 취소 판결이고 일부만 취소하면 일부 취소 판결이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뒷부분 일부 취소에 관한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행정소송, 특히 이제 취소등의 전반적인 구조죠.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지금 보는 영역은 어디에 해당합니다. 어디에 해당합니다. 계속 연결하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프린트를 외우시던 데는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시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치가 현재 어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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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드리면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펴봅시다. 자, 행정법 통론부터 해서 앞에부터 13페이지부터 보실게요. 자, 제일 먼저 통칭이 나오는데, 통칭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닌 거죠. 입법작용도 아니고 행정작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법작용도 아닌, 결국 행정처분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통칭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법원에 들고 들어와서 이거 판단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법원은 각하 판결한다는 얘기예요. 처분이 아니죠. 그죠? 처분이 될 수가 없죠.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니까. 애초부터.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송법적으로는 이것은 대상적격의 문제죠. 통칭이 들고 들어왔다. 애초부터 피소송 대상이 안 된다. 각하하는 거예요. 각하. 애초부터. 네. 자, 그래서 그런 대상적격의 문제로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입법 적용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행정도 아닌 제4의 국가 적용이다. 그래서 키워드가 고도의 정치성,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행위를 우리가 통칭이라 부르죠. 자, 학설 뭐 특별한 재밌는 거 없으니까 읽어 넘어가시고, 자, 판례만 보십시다. 판례들, 우리 판례가 어떤 걸 통째로 봤는지만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15페이지로 가면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제목 봅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확대 행위도 일단 예외적으로 심사가 되는 것처럼 써놨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죠. 대법원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항상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든가 또는 확대 행위가 고대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주 특별히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을 때 그때 한해서만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해서 좀 부정적으로 통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판례 2번을 좀 잘 재밌게 봐주세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 뭐 기억나시는 분 있겠지만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소 끌고 월북했잖아요. 월북이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서 그 자체는 통칭이다. 이건 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만 그 후속 행위, 예를 들어서 그 후속 절차로서 거기 두 번째 줄 이하에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북한 측에다가 송금했다. 이거는 불법 행위다. 이거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두 가지 구분했죠.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칭이니까 이거는 사법심사 영역에 대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불법 송금 행위는 사법심사 영역이다. 다만 그 센스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판례 번호가 뭐예요? 2003도죠. 형사사건이죠. 행정사건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형사사건이었어요. 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판례 1번이죠. 밑에 판례 1번. 김영삼 대통령의 유일한 치적.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이 금융실명제죠. 금융실명제. 갑자기 금융실명제를 하셨죠. 근데 이거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하셨어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기억나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은 그거 말고는 뭐 하신 게 별로 없죠. 뭐 그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상담 통합도 하셨고 하셨지만 대통령 된 이후에는 요거 하나 하시고 가셨어요. 아직도 살아 계시죠? 예. 아니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살아 계시죠. 예. 이거라도 하셨으니까 다행이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그래서 이제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통치행위다. 근데 이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때 당시 여러분 혹시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 구성들 보면 참 재밌죠. 나중에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뭐 주말에 시간 날 때 딱 엉뚱한 거 미드 뭐 이런 거 일도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봐봐야 도움될 거 하나도 없고 헌법재판소 한국 헌정사 콤마 찍었을 거예요. 콤마 찍고 한국 헌정사를 말하다 이 제목이 맞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재밌고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설립돼가지고 어떻게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헌법에 대한 이해를 아주 상당히 깊게 할 수 있는 아주 제가 볼 때 아주 수준 높은 책이에요. 정말 재밌고 재밌고 그래서 그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한번 보세요. 출판사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저자도 잘 누군지 모르고 출판사 이름이 공리가 아니고 국리라고 하던가 뭐 그럴 거야 아마 출판사 이름이 저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제 이 당시 95년, 6년 이 당시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한참 이제 뭐랄까 힘이 좀 많이 받을 때죠. 어깨에 힘 좀 들어갈 때 한참 견장 찰 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약간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통치 행위인데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나중에 컴백해가지고 원래 모습 돌아온 게 그 다음 판례 2번이죠.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통치 행위를 하지만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계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심판했었죠. 대상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판례 2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들어가서 정신 차리시고 이제 원래 본인의 모습대로 소극적 모습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은 고대 정치적 결정을 요구하는 곳으로서 이거는 결국 우리 웬만하면 사법심사 영역이 아니다. 우리 심사 안 하겠다. 판단을 자제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판례 중심으로만 간단하게 알아두고, 뭐, 사례 문제가 나온다면, 이곳에 특히 이제 행정소송의 문제로 나온다면, 대상적기 흥결의 문제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각하하는 쪽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가볼게요. 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뭐 민법 하실 때 충분히 하신 거니까 이건 뭐 제가 지금 수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자 넘어가시면 거기 이제 판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지금 볼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하다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다 체크되는 거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서 다 하나씩 다 하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가십시다. 20페이지로 가죠. 법치행정의 원리 해봅시다. 법치행정의 원리. 이 법치행정의 핵심 요소가 이제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 이 법률 우위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특히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여기서 이제 포함시켜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쭉 내려와서 앞에 건 다 그냥 읽어보시고 필요 없고요. 2번에 법률 우위 원칙 쭉 보시면 첫 번째 줄 행정주체의 모든이죠. 모든 행정작용이 일단 상위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뭐 사실행위라든가 공법상의 계약이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상위법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이 다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자 오른쪽 넘어갑시다. 3번에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은 우리 헌법 37조 2항에 그 근거가 있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전할 수 있다. 이 법률유보 원칙 헌법 37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때 뒤에 보니까 뭐예요? 제한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그죠? 이렇게 해서 법률유보 원칙을 우리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법률유보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이 법률유보 원칙이 어떤 행정작용에 검토될 것이냐에 대해서 종전에 1800년도에 있었던 학설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학설이 아니라 1800년도에 있었던 학설들이죠. 그래서 침해 행정작용만 법률유보 원칙 적용받는다? 아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다 적용받는다. 국부 행정작용도 적용받는다 하다가 결국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00년대 중반에 와가지고 소위 본질상 유보설 이 입자로 정리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따라가고 있죠. 그러면 자, 이 본질상 유보설과 관련된 우리 뒷페이지 가시면 판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헌법재판소 국법 관련 사건인데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수신료 사건인데
수신료 사건은 헌재 사건이 두 개예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수신료 사건은 어땠냐면은 그때는 수신료의 부과 징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신료 금액 결정에 있어서 국회 통제가 전혀 없었죠. 국회 통제 전혀 없이 그냥 그때 문광부 장관인가요? 문광부 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바로 그냥 수신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액 결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위헌 결정 받았었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맞고 그 다음에 2차 수신료 판결이 바로 요거죠. 2차 수신료. 자, 2차 수신료. 그래서 2차 수신료 결정은 뭐가 문제였냐면 그때 이제 수신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기분 나빠요. 왜냐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직접 부과하지 않죠. 모르시나요?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부과 주체긴 한데 직접 부과하지 않죠. 직접 부과하면 안 내니까 사람들이 안 내니까 한국방송공사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죠. 한전에. 그래서 전기료, 여러분 전기 사용료 거기 항목에 수신료가 항목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뒤져보세요. 굉장히 치사하단 말이에요. 네. 아파트 사신 분은 아파트 그 어디 뭐죠? 아파트 사신 분은 그 아파트 뭐라고 하나 그게 관리비 항목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관리비. 굉장히 치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낼 수 없도록 그냥 우리가 부지불식하게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어떤 원고가. 그래서 왜 수신료 부과를 한전이 아니야. 수신료 부과를 왜 한국방송공사가 안 하고 KBS가 니네가 직접 안 하고 왜 한전에 위탁하느냐. 그걸 문제 삼은 거죠. 그래서 위탁하게 된 그 배경이 된 방송법을 보니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신료 부과와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 정한 다음에 이걸 누가 직접,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징수할 거냐 아니면 위탁할 거냐 그 부분은 이제 방송법에서 시행령에다 위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위헌이다. 그게 위헌이다. 이걸 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왜 시행령이 위임했느냐. 그래서 법률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 삼았던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2차 수신료 사건이죠. 자, 보십시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소위 중요사항 유보설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법률 유보라는 것이 중요사항 유보설에 따르면 강도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사항 유보설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본질사항 유보설 또는 중요사항 유보설이라 하는데 이 중요사항 유보설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핵심은 이 이론의 핵심은 법률 유보의 강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강도 차이. 그래서 엄격하게 요구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은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위임도 허용된다. 그래서 강도 차이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사항 유보설이죠. 그래서 읽어보십시다. 쭉 나오다가 두 번째 줄,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게 아니라 즉 행정 입법으로 하지 말고 즉 위임하지 말고 법원이 국회가 직접 그 사항까지 정하라 라는 것까지 내포한다. 소위 의회 유보까지 인정한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직접 밀접한 영역을 갖고 있는 부분은 위임이 허용되지 않고 나머지 경우는 위임이 허용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결국 중요사항 유보설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2번에 가봅시다. 자, 현행 방송법은 수신료. 자, 수신료 공표 쳐놓고 수신료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지금 그냥 해봅시다.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더 써놓을게요. 자, 수신료는 특별 부담금이죠. 법적 성격이 특별 부담금. 조세가 아니에요. 사용료도 아니에요. 전파 사용료도 아니고 사용료도 아니죠. 전파 사용료도 아니고. 그러므로 TV를 갖고만 있으면 무조건 내는 거죠. TV를 안 켜도 내는 거죠. 전파 사용료가 아니죠. 사용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세금도 아니죠. TV를 갖고 있는 사람만 내는 거죠. 특별 부담금이에요. 특별 부담금. 그래서 이게 조세, 특히 조세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조세면 우리 헌법 59조에 따라서 조세 법정주의 제한을 받을 텐데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신료는 완화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법에서 정해놨으면 세부적인 사항은 위임이 허용된다.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 얘기의 결론은. 자, 보십시다. 자, 수신료가 조세가 아니라는 게 이게 포인트죠. 조세 법정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자, 볼게요. 현행 방송법을 딱 보아하니 수신료 금액
납부자의 범위, 징수 절차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법에서 이미 다 정하고 있네. 본질적 사항을 법에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면 다음 문에 넘어가서 수신료 징수 의무를 방송공사가 직접 할 건지 위탁할 건지, 위탁하면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 즉 전기료 부가 징수 업무와 결합해서 징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본질적 사항이 아니므로 결국 방송법 64조, 67조가 위헌이다. 그 말은 위임이 가능하다. 하위법의 위임이 허용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헌법의 법률 원칙에 37조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던 거죠. 요거 아주 중요한 거죠. 물론 헌법재판소 판결 내지만 우리 행정법조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1차 수신료, 2차 수신료 구분해가지고 잘 알아두세요. 그 밖에 뭐 3번의 특수 문제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자, 좀 쉬었다 하십시다.